자, 이제 다음 소식인데 이 소식이 아주 또 좀 깊이 있는 내용인데 또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부동산 위기의 중국 체제 변화를 가져올까 이런 주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시진핑 주석 체제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뭐 이런 언론들이 상당히 많죠. 네. 이제 그런 어떤 그 위기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부동산 위기가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 이거거든요. 네. 이 우리가 사실은 그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어떤 위상 이거는 상당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중국 GDP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고요. 지방 정부, 중앙 정부의 재원 가장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국 인민의 자산 그 중에서 사실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정도가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시진핑 그 스스로가 사실은 20년, 21년에 공동 부유라는 정책을 갖다가 급진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다 함께 같이 예, 잘 살자. 네, 그렇습니다. 그게 연착륙을 시키는 대신에 사실은 이걸 갖다가 경착륙을 시켜버리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경착륙을 확 해버림으로 해서 사실은 소비 둔화, 경기 둔화가 시작이 됐고 이미 경기 침체 국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뭐 21년부터 공동부유 정책을 갖다가 본격화했으니까 네. 벌써 한 4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동산 어떤 회사들에 대한 산업에 대한 어떤 구조 조정이 일단 일단락이 사실은 됐어야 돼요. 근데 그것들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채로 사실은 구조 조정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큰 지금의 어떤 그 시진핑 체제의 어떤 위기를 불러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예. 그 홍콩 법원이 5월 27일인가요? 사실은 그 비구이 위안이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네. 헝다가 부동산 개발 회사 중에서 중국에서 제일 큰 회사인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비구이 위안이 제일 큰 회사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청원 심리가 열렸어요. 네. 이미 뭐 디폴트는 선언했고요. 이걸 청산할 거냐 말 거냐를 갖다 결정하는 건데 또 연기가 됐어요. 6월 11일 정도 이렇게 예, 연기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연기가 또 한 번 또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명분은 그거예요. 이 비구이 위안이 그 역의 채무자들, 그러니까 중국 외부의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사람들과 그 채권에 대한 어떤 구조 조정, 뭐 이걸 갖다가 그 취할 어떤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게 사실은 네. 명분인데 구조 조정이 사실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그 지고 있는 그 일가들이 지고 있는 그 어떤 부채 규모가 실제로는 엄청납니다. 예. 그러니까 헝다그룹의 창업주 시자인은 약 480조 원의 부채를 지고 있고요. 네. 비구이한 창업자와 회장 부녀 역시 287조 원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죠. 그러게요. 50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짊어진 총 부채는 2,670조 원이나 됩니다. 위태위태하군요. 네, 그러면 이걸 빨리 구조조정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거는 중국 경제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느냐? 이 여기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중국의 어떤 중앙 정부, 그 다음에 고위 그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 네, 네. 그 다음에 공산당 간부들과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걸 쉽사리 어떻게 보게 되면은 완결짓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지지부진하게 그냥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역사적인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을 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올 4월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의 통계인데 중국 내부의 그 신규 주택 판매 건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신규 주택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여전히 마이너스 8.7%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2년 2월부터 해가지고 이게 플러스였던 적이 정확하게 7개월 뿐이었습니다. 다 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 팔린다는 안 얘기죠. 팔리네요. 왜 안 팔릴까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지금 기존 부동산들도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겁나서 못 사죠. 그렇죠. 일자리는 없죠. 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은 선분양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선분양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약금 10% 내잖아요. 근데 여기는 30에서 50%를 어이구야. 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짓다가 부동산 개발업체가 망하면은 예. 자신의 어떻게 보게 되면 전 재산이 다 날라가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이 관망. 부동산을 갖다가 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잠재적 매수자들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얘기고 네. 이래서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사실은 중국 내부에서는 뭐 이런 비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외부에서는 이거는
시진핑 정책의 어떤 실패다. 이런 식의 어떤 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은 시진핑 정책 중에서 이제 그 공동 부유라는 정책이 사실은 의도는 좋아요.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은 네. 좋잖아요. 그런 어떤 정책들을 갖다가 너무 급진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어떤 돈줄을 갖다가 한꺼번에 막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걸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연착륙 대신 경착륙을 시켜버렸고 사실은 부동산뿐만이 아니죠. 사교육도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규제 정책을 조금씩 취하긴 하지만 네. 이걸 일거에 다 없애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권위주의적인 체제니까 이걸 갖다가 사교육을 갖다가 완전히 일시에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 부작용이 뭐냐면 여기에 수백만 개 일자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돼버린 겁니다. 또 하나가 있죠. IT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부자인 기술 기업들, 알바바 창업주, 마윈이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독점 조사 이런 걸 하면서 기술 기업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나도 언젠가는 굉장히 큰 부자가 될 수 있어라는 네. 어떤 야성적 충동하에서 예. 끊임없이 어떤 그 발전들을 이루고 있을 당시였는데 이걸 공동 부유라는 것 때문에 그 쌀을 갖다가 잘라버린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의 어떤 첨단 기술의 어떤 예봉 싹을 갖다가 좀 잘라버린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해지면서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 침체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건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와 그다음에 사회주의 거기다가 이제 어떤 권위주의적인 어떤 체제들이 복합된 상황 하에서 그 경제 성장이라는 거는 일견, 중진국까지는 힘차게 갈 수 있지만 네, 네.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거는 이런 어떤 복합적인 체제가 오히려 굉장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 논리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논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일반 강압적인 어떤 정책들은 반드시 커다란 후유증을 남긴다. 네. 이거는 중국에 갖고 있는 어떤 체제의 한계이기도 하고 진짜로 중국 정부가 진짜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려고 하게 되면 네. 이런 어떤 기존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어떤 체제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그 분석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공동 부유론에 대해서 약간의 그 회의감이 드는 건지 지금 지난해부터는 이제 공동 부유론보다는 선부론, 이제 등소평이 주장했던 일단 일부가 먼저 잘 되자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선부론이 공동 부유론을 이끌어야 된다. 일종의 약간 낙수 효과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좀 부동산에 치중된 GDP 비율을 기술 쪽으로 IT 기술 전기차 쪽으로 좀 옮겨가는 거 아닌가라는 뭐 이런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결국은 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의 어떤 구조조정이 앞두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산업 정책이 너무 무모한 측면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과잉 생산을 시키고 과잉 생산을 시켜서 민원회계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나중에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산업 정책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게 되면 진면목 이걸 갖다가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과거처럼 조선을 갖다가 장악하고 조선 시장을 그다음에 LCD 뭐 디스플레이 시장을 장악하고 과거에도 똑같이 해왔던 정책들이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분야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그런 어떤 산업 정책들을 갖다가 다른 나라들이 용인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회의적이라는 얘기죠. 벌써 EU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강한 장벽들을 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세계 나머지 나라들이 이 중국 정부의 어떤 산업 정책 그것이 어떤 세계에 어떤 끼치는 어떤 해악 네,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런 산업 정책이 통할지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예, 이제 중국도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러 가지 부동산 위기로 비롯된 이 경제 성장률 저하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고 또 해결해야 되는데 정책적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끝으로 드는군요.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소식 윤석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